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오늘의 커버스토리 박상현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네, 오늘은 날씨가 많이 풀렸던데요? 많이 풀렸어요.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시나요, 혹시? 모르겠습니다. 경칩입니다. 아, 만물이 겨울잠에서 깬다는 그렇습니다. 절기 경칩이에요. 경칩이군요. 예. 근데 아직도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서울이 뭐 2.4도이기는 하고 낮도 네. 9도까지 오른다곤 하지만 예. 그래도 추운 거는 어쩔 수 그래요? 없는 것 같아요. 원래 3월 초가 원래 이 정도 기온입니까? 그러게요. 저도 이 부분까지는 제가 체크를 못 해봤는데.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게 좋습니다. 네, 먼저 최상목 권한대행이요. 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와 관련해서 숙고를 이어가고 있다고요? 네, 아무래도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합류를 하게 되면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좀 변수로 꼽혀온 만큼 국정 전반에 불러올 다양한 파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제 오전에 국무회의에 앞서서 9시부터 1시간 동안 국무위원 간담회가 열렸거든요. 네. 여기서도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어요. 최 권한대행은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으면서도 본인의 입장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좀 고심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에요. 네, 마 후보자 임명을 둘러싸고 여야의 신경전도 계속되고 있죠. 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심판이라는 중대한 국가적 변수를 앞둔 상황에서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박형수 원내수석 부대표는 여야 합의 없이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천했고 이념적 편향성 우려도 매우 큰 마 후보자가 탄핵 심판에 관여하게 된다면 헌재는 더더욱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결과를 정해놓고 날짜까지 박아서 헌법재판소를 압박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그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그 오는 13일 이전에 윤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면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지고 세금 367억 원이 절감된다라는 주장을 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날짜까지 박아서 헌재를 압박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예. 어떻게든 빨리 대선을 치러서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를 덮으려고 삼권 분립까지 무력화하는 것이다.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마 후보자의 즉각 임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재가 만장일치로 위헌이라 결정한 지 6일째다. 벌써 69일째 위헌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무슨 논의가 더 필요하냐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고요. 예. 헌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공직자 자격이 없다. 구급 공무원도 이렇게 막 나가면 중징계를 피할 수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법조계에서는 어떤 의견들 나옵니까? 좀 갈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예. 헌재가 재판관이 중도에 합류했을 때 해당 재판관을 평의에 참여시키지 않고 8인 체제로 결정을 선고한 그 전례가 있다는 점을 들어서 네. 마 후보자가 임명이 되더라도 8인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을 낼 거라는 전망의 목소리를 그 전망에 힘을 싣는 목소리가 예. 있는 거거든요. 그 사례를 소개를 했었는데 2017년 11월 11일에 유남석 전 재판관이 취임을 했지만 11월 30일 정기 선고를 그대로 진행이 됐던 사례가 있고요. 현직 정형식 재판관이 취임했던 2023년 12월에도 헌재가 취임 3일 뒤에 정기 선고를 열면서 정 재판관 없이 8인만으로 권한쟁의 심판, 기소유예 취소, 헌법 소원 등에 대해서 선고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도 이번에도 10일차 변론을 모두 마치고 선고만 앞둔 상황에서 마 후보자가 합류를 하게 된다면 또 그동안 헌재가 신속 재판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8인 체제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분석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거고요. 한편으로는 또 마 후보자 견해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기존 재판관 그 8명의 의견이 5대 3으로 명백하게 갈리게 되는 경우에는 마 후보자 합류 여부에 따라서 파면, 기각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헌재가 곧바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재판부 구성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통상의 관례였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좀 법조계에서도 다양한 가능성을 전제로 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네. 선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
선관위가 채용 비리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뭐 대책도 내놨다면서요. 네, 일단 대국민 사과 내용을 전해드리자면 감사원이 발표한 선관위 직무 감찰 결과에 따른 일부 고위직 자녀 경력 채용 문제와 복무 기강 해이 등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 공정과 신뢰가 생명인 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선거 과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지난달 27일에 감찰 결과가 나왔잖아요. 예. 선관위가 최근 10년간의 모든 경력직 채용에서 규정을 878건 위반했고 선관위 간부 자녀와 친인척들이 특혜 채용됐다라는 결과가 나왔었는데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선관위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대국민 사과에 나선 겁니다. 네. 감사 결과 문제가 된 32명 가운데 감사원이 징계와 주의 처분을 요구한 27명의 직원에 대해서 내부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고요. 다만 나머지 5명은 이미 퇴직을 해서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라는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네, 선관위 입장에서는 헌재에 이 감사원의 감찰 위원이다라고 청구를 했고 네. 실제로 위원 판단을 받은 거예요. 받았었어요. 예, 이제는 선관위가 자체 감사밖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국회에서 거론되는 선관위 통제 방안 논의에는 뭐 적극 나서겠다라고 했다고요? 네, 국회 차원의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 예. 이렇게 밝혔어요. 또 외부 인사가 주도하는 한시적 특별위원회 구성 등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고요. 오는 17일에 열리는 선관위원 전체 회의를 통해서 자정 개혁 방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10년 동안 경력 채용 위반 사항이 878건 맞아요. 밝혀졌습니다. 네. 선관위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가 가장 궁금한데 네. 자, 특혜 채용이 된 당사자들 여전히 근무하고 있다고요? 네, 선관위가 부정 채용된 고위직 자녀, 친인척 10명 중 5명만 2023년 7월에 업무에서 배제를 했다가 네. 지난해 1월에 22대 총선을 앞두고 업무가 많아지면서 업무에 복귀시켰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10명 모두 정상 근무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정상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선관위는 감사원이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징계를 요구한 직원들은 그 채용 과정에 관여한 간부 또는 인사 담당자들이고 채용된 당사자에 대해서는 징계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정상 근무하는 거라는 입장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다만 그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해서 채용된 당사자들에 대해서도 후속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 당사자들 때문에 떨어진 분들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 점들을 좀 잘 고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여야는 어떤 반응 보였습니까? 우선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사과하면서 국회 통제 방안 마련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시지탄이다. 하지만 비판을 의식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서 다행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선관위에 대한 한시적 감사권을 가진 특별감사관 도입을 위한 법안을 이번 주에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선관위가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와 뼈를 깎는 노력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면서 국회 차원의 실효성 있는 감시, 견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서 셀프 개혁과 예. 관련한 논란 예. 그런 이야기를 취재에 말씀해 주셨는데 네. 실제로 선관위가 지난 2023년 10월에 특혜 예. 채용 의혹의 감사위원회를 설치를 했었는데 출범이 늦어져서 실효성 문제도 있었고요. 예. 지난해에도 조직 인사 개선 기구를 설치했습니다마는 내부 인력만으로 또 구성이 돼서 여기서도 셀프 감시 이런 예. 논란이 있었거든요. 예. 이런 논란을 어떻게 극복해낼지가 또 주요 과제로 남은 것 같습니다. 네, 민주주의 체제에서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네. 자, 개헌 논의 본격화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어제 국무총리와 국회의장 등을 지낸 여야 원로들 개헌 관련 대담회를 했어요. 어떤 네. 이야기들 나왔습니까? 원로들 사이에서 개헌론 요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세균 전 의장은 개헌이 정치의 복원에 기여할 수 있다면 주저할 일이 아니다. 해보지도 않고 포기할 일도 아니며 이해득실을 따져 계산할 일은 더더욱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김부겸 전 총리도 그동안 왜 개헌을 못했나 자신이
당이 권력을 잡으면 개헌을 한다고 하더니 대통령에 취임하면 이런저런 핑계로 미뤄왔다. 임기 말이 되면 유력한 차기 주자가 생겨서 다시 못하게 된다라면서 그 집단이 정치적 이익을 관철했는지는 모르지만 예. 그런 무책임함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다 지적을 했습니다. 네네. 정대철 헌정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거론하면서 제왕적 대통령 제도가 있으니 이런 일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지금 이 사태를 교훈 삼아 개헌하지 못한다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발언도 나왔다고요? 네, 정대철 헌정회장이 민주당 출신도 다 동의하는데 예. 딱 한 사람 이 대표만 혼자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라면서 빨리 압력을 가해서 이번에 개헌을 반드시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도 목소리를 냈어요. 민주당의 어떤 분만 개헌에 소극적이다라면서 그런데 저는 그분을 위해서라도 이번에 개헌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예.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개헌에 동참하지 않으면 개헌이 이루어질 수 없다. 예. 라면서 조기 대선이 벌어질 경우 대선 출마자들이 개헌에 대한 대국민 약속을 하도록 압력을 가하지 않으면 개헌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목소리에 이 대표가 어떻게 반응할지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대표는 개헌보다 일단 내란을 극복할 때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자, 여야의 잠재적 대권주자들 저마다 앞다퉈 개헌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네,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 모두 이렇게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동시에 이를 위해서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이겠다는 시간표도 꺼내 들었습니다. 예. 또 민주당의 비명계 대권주자들도 개헌론을 연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부겸 전 총리,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이 개헌론을 꺼내들고 있는데 예. 이들 가운데 김 지사 같은 경우는 차기 대통령의 임기 단축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여야 대권주자들의 개헌 요구는 이 새로운 정치 체제가 필요하다는 인식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견제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를 견제하는 것도 염두에 둔 거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대표는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 극복이 먼저라면서 정치권의 개헌 논의에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대표가 개인적 고려, 이익 때문에 개헌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본다라면서 단언컨대 개헌이 없으면 누가 되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전 대통령의 불행을 되풀이할 것이라고 압박을 했고요. 이낙연 전 총리도 이 대표에 대해서 일정한 단계가 오면 그분도 생각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같은 극심한 국민 분열, 그로 인한 사회적 긴장을 완화하는 게 본인의 미래에도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 재판부 교체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법관 정기 인사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사건 재판장과 배석 판사가 교체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까지 이뤄진 모든 변론은 갱신 절차를 밟게 됐거든요. 원칙적으로 따졌을 때 바뀐 재판부는 이전 공판에서 이루어진 증인신문 등의 녹음을 전부 다시 들어야 돼요. 근데 이제 검찰과 피고인 측이 다 동의를 한다면 간이 갱신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인 측에서 그동안 이루어진 증거조사 내용을 재판부가 검토해서 양측에 알리는 이런 간이한 방식으로 갱신 절차를 밟을 수는 있는데 이 대표 측이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 측은 재판부가 사건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로 출발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재판부는 법령에 따른 원칙적인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다만 최근에 그 개정된 형사소송 규칙에 따라서 그동안 진행된 재판의 녹음을 모두 재생하지는 않고 녹취서를 확인하는 방식을 선택했고요. 재판부는 오는 11일 각각 2시간씩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와 피고인 의견 진술을 들으면서 갱신 절차를 시작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여야가 사법기관을 향해서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죠? 네, 우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과 관련해서 대법원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복원을 위해 반드시 6월 26일 안에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를 했습니다. 2심 선고가
선고가 3월 26일에 내려지잖아요. 공직선거법 재판뿐만 아니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대장동, 백현동, 불법 대북 송금, 법카 유용 등 모든 재판이 정치 일정과 무관하게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공직선거법 270조에 있는 그 633 조항을 강조한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633 조항이라는 게 1심 선고는 기소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 원심 선고로부터 3개월 이내 선고토록 하는 규정입니다. 자, 반면에 민주당은 신속한 대통령 파면 결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 선고 기한을 오는 13일 전으로 제안을 했어요. 앞서 초반에 말씀을 드린 내용이기는 합니다만은 그 상반기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13일 이전에 헌재 결정이 나오면 관련법에 따라 조기 대선과 재보선이 동시에 치러져서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네, 오늘의 이슈 정리해봤습니다. 박상현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